(24화) 줄거리. 마초의 용맹을 깨뜨리지 못하고 곤욕을 치르던 조조는 모사 가우가 제안한 방간계를 이용해 마초와 한수를 이간질하고 결국 마초는 조조에게 쫓겨 필사적인 탈출을 한다. 마초 서량군을 격퇴시킨 조조는 기세등등하고 중원에서도 통제가 어려운 한중의 장로는 서천을 치려한다. 이에 서천의 장송이 조조를 설득하러 갔다가 그에게 멸시당해 쫓겨나 유비를 생각하던 중 현덕은 장송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에 장송은 서천을 현덕이 도모하도록 설득한다. 서천의 충신 황건과 왕루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을 막기 위해 유장은 현덕을 불러들이고 유비는 마침내 군사를 일으킨다. 방통을 비롯한 유비 측근들이 유장을 죽이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한중 장로가 침범했다는 소식이 급보로 전해지고 현덕은 군사를 거느려 출정한다. 이튿날 성중에서는 유장과 현덕의 연회가 또다시 벌어졌다. 피차에 숨김없이 흉금을 털어 주고받는 정의가 무르녹는다. 술이 거나해졌을 때 방통이 법정과 상의하고 이를 강행하기로 하여 위원을 시켜 건물을 추게 하다가 때를 보아 유장을 죽이기로 한다. 좌석에 아무 여흥이 없사오니 원컨대 건무로 웃음을 돋게 하오리다. 방통이 곧 무사들을 불러들여 당 아래 줄지어 세우고 위원이 손쓰기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유장의 수하 장수들이 보니 위원이 술자리 앞에서 칼춤을 추는 데다 섬돌 아래 무사들도 칼집을 매만지며 당위를 노려보는지라 종사 장임 역시 검을 뽑아 춤추며 말한다. 칼춤은 상대가 있어야겠기에 제가 바라건대 위장군과 함께 춤추겠습니다. 두 장수가 한동안 어울려 춤추다가 위원이 유봉에게 눈짓을 한다. 유봉 역시 칼을 빼어 춤을 돕는다. 이러하자 유계의 냉포 등연도 각기 칼을 빼들고 나서며 군무로서 흥을 도울까 하나이다 하며 어울려서 춤을 추니 춤은 춤이로되 살기가 등등하다. 현덕이 크게 놀라 황망히 남의 칼을 빼어들고 우리 형제가 상봉하여 통음하며 아무 의심도 없는 데다 이 자리가 홍문의 모임도 아니거늘 무슨 칼춤이요. 검을 버리지 않는 자는 당장 참하겠소. 이렇게 소리치니 유장이 또한 꾸짖는다. 형제가 서로 만났는데 어찌 칼을 찰 것인가. 시위들에게 명해 패검을 모조리 수거한다. 모두 뿔뿔이 당을 내려갔다. 현덕이 장수들을 대위에 불러 술을 내리며 말했다. 우리 형제는 같은 종친의 혈육으로서 함께 대사를 의논하니 아무 딴 마음이 없소. 그대들은 절대 의심하지 마시오. 장수들 모두 살해한다. 유장이 현덕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한다. 형님의 크신 은혜는 맹세코 잊지 않으리이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밤늦도록 즐겁게 마시다가 헤어졌다. 현덕은 돌아오는 길로 방통을 불러 불의에 빠뜨리는 일을 꾸미지 못하게 꾸짖었다. 유장이 영체로 돌아오니 유계의 무리가 둘러싸고 말한다. 주공께서는 오늘 연회석상의 광경을 보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셔서 후환을 면하소서. 내 형 유현덕은 남과 비길 수 없는 분이시오. 비록 현덕은 그렇다 해도 다른 수하인들은 모두가 서천을 집어삼켜 부귀를 누리려 하나이다. 그러나 유장은 아예 너희들은 우리 형제간을 이간시키는 말이랑 하지 말아라 하고 듣지 않았다. 이로부터 두 사람의 사이는 지극히 정다웠다. 며칠이 지나서다. 문득 급보가 날아들어 장로가 병마를 정돈해 곧 가맹간을 침범할 것이라 한다. 유장이 곧 현덕에게 청하여 그곳으로 가서 막아달라 한다. 현덕이 흔쾌히 승낙해 그날 바로 본부 병력을 이끌고 가맹간을 향해 간다. 장수들이 유장에게 권해 대장들을 시켜 곳곳에 험준한 길목을 지켜 현덕의 군사반란을 막으라 한다. 유장이 처음에는 따르지 않다가 사람들이 애써 권하자 명령을 내려 마침내 백수도도 양회 고패 두 사람으로 부수관을 지키게 하고 성도로 돌아갔다. 제44장 손권 퇴조.
현덕은 가맹간에 이르자 우선 널리 은혜를 베풀어 민심을 거두었다. 소식은 바로 동으로 전해지고 오후 송고는 지체 없이 문무관을 모아 대책을 상의하였다. 고응이 아래였다. 유비가 병력을 나눠 멀리 산세가 험한 곳을 지나니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일군을 보내 서천의 길목을 가로막아 그 기로를 끄는 뒤 동호 병력을 모조리 일으켜 능히 형주를 거둘 수 있사오리다. 송권이 무릎을 치며 말한다. 그 계책이 참으로 훌륭하오. 이렇게 한창 상의하는데 문득 병풍 뒤에서 누군가 크게 소리치며 나왔다. 이 계책을 아는 자를 참하여라. 내 딸의 목숨을 해칠 셈이냐.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니 오국태다. 국태가 노해 말한다. 내 평생에 그 딸 하나를 애지중지하다가 유비에게 시집 보냈거늘 지금 너희들이 군사를 일으키면 딸의 목숨은 어찌 된단 말이냐. 국태는 송건을 꾸짖었다. 내가 부영의 기업을 맡아 편안히 81개주를 거느린 곳도 아직 모자라 작은 이익 때문에 혈육을 생각지 않는구나. 소리 높여 꾸짖으니 송건은 할 말이 없다. 네, 어머니 교훈을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곧 관리들에게 호통쳐 물러가게 한다. 국태가 몹시 한스러워하며 들어갔다. 송건이 난간 아래 서서 생각한다. 내 이 기회를 한번 잃으면 형량을 어느 날에나 얻으리요. 한참 곰곰이 생각하는데 장소가 들어와 묻는다. 주공께서는 무슨 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소. 무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옵니다. 이제 신복장수 하나더러 군사 500을 거느리고 형주로 잠입해 밀서 한 봉을 군주께 전하라 하십시오. 국태께서 병안이 위독하셔서 따님을 보고 싶어 하신다 하고 밤을 도와 군주를 모셔오면 그만이겠고 그때 현덕의 1점 혈육인 아들도 데리고 온다면 현덕이 필시 형량을 들어 아두와 바꾸자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군사를 동원한 데짜 무슨 대수로운 것이겠습니까? 거참 묘게요. 내게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주, 이름은 선인데 담력이 대단하오. 내 형을 따라 여러 곳에 다녔는데 이번에 긴이 소용되나 보군. 어쨌든 일을 은밀하게 하시되 일각도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에 몰래 주선을 파견하니 500인을 떠돌이 장사꾼으로 위장해 거느리고 간다. 또한 국서를 위조해 그들의 신문을 대비하고 선박 안에 병기를 숨겼다. 주선이 명을 받들어 형주 물길을 따라서 갔다. 주선은 형주에 이르자 배는 강변에다 메어두고 저 혼자 문지기를 통해 손부인께 고하니 부인은 주선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주선이 바치는 밀서를 읽는 부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의 병안이 위중하다 한다. 주선이 아뢰었다. 국태께서는 매우 병세가 위중하시어 조석으로 오로지 부인만 생각하십니다. 지체하시면 만나 뵙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부인더러 아들을 데려와 한번 보게 하라 시키셨습니다. 황수께서 병력을 이끌고 멀리 나가셨으니 내가 돌아가고자 하면 우선 사람을 보내 군사께 알려야 갈 수 있소. 군사 대답이 황수께 알려서 회답이 온 뒤에나 가시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냥 가다가는 막을 사람이 있을 터인데 강에다가 이미 배를 준비한 지 오래입니다. 청컨대 부인께선 한시 앞이 수레로 성을 나가시도록 하십시오. 주선이 재촉하고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바람에 손부인은 황망히 7살 난 아두를 데리고 수레에 올랐다. 수행하는 30여 기의 군사는 각기 도금을 차고 말 타고 부인을 호위했다. 일행이 형주성을 떠나 순식간에 강가에 이르니 부중 사람들이 이 일을 알리려 할 때에는 부인은 이미 사두진에 이르러 배를 탄 뒤였다. 주선은 부산하게 백군을 지휘하여 막 배를 띄우고자 하는데 언덕 위로부터 한 사람이 말을 달려오며 크게 소리 지른다. 그 배 떠나지 마시오. 부인께 전송하리이다. 그를 바라보니 바로 조은이다. 알고 보니 조은은 순찰하다 방금 돌아와 이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라 겨우 사오기만 거느리고 질풍처럼 강가를 따라 뒤쫓아온 것이다. 주선이 손에 창을 들고 크게 꾸짖는다. 내 누구기에 감히 주모를 막아서느냐. 그는 그대로 군사를 꾸짖어 일제히 배를 떠나게 하고 배 안에 숨겨둔 군기를 내어다가 배 위에 늘어놓게 하니 이미 바람은 순하고 물결은 빨라서
5 척의 배는 나는 듯이 달아났다. 부인께서는 떠나시는 것은 마음대로 하시더라도 다만 한마디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주선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배를 빨리 가게 하라 다그칠 따름이다. 조은이 강가를 따라 10여리를 뒤쫓다가 문득 강 여울목에 한 척의 어선이 비스듬히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더니 말을 버리고 창을 잡고 어선으로 뛰어오른다. 어부와 조은 2사람이 배를 움직여 부인이 앉은 큰 배를 뒤쫓는다. 주선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화살을 쏘는 것을 조은이 창으로 쳐내니 화살들이 분분히 물에 떨어진다. 큰 배까지 한 길 남짓 접근하자 오나라 병사들이 창으로 마구 찌른다. 조은이 작은 배 위에서 창을 버리더니 차고 있던 청홍검을 뽑아들어 찌르는 창들을 헤치고 동호 선박을 향해 몸을 솟구쳐 뛰어오른다. 순식간에 큰 배에 오르자 오나라 군사들은 모두들 놀라 자빠진다. 조은이 백한으로 들어가자 부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꾸짖었다. 왜 이리 무례하시오. 조은이 검을 집어넣고 2 손 모아 예를 갖춰 말한다. 부인께서는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어째서 군사께 알려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제 노모께서 병세가 위독하셔서 알릴 틈이 없었소. 주모께서 문병 가신다 하더라도 무슨 까닭으로 작은 주인을 데려가십니까? 아두는 내 아들이니 형주에 남겨두면 돌볼 리가 없소. 아닙니다. 주인께는 다만 한 점 혈육이시고 소장이 일찍이 당양 장판파의 100만 군 중에서 구해내었는데 오늘 부인께서 데리고 가신다니 이 무슨 도리이겠습니까? 부인이 노해 말한다. 너는 단지 밑에 있는 일개 무사일 따름이거늘 어찌 감히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드느냐. 부인께서 가시고 싶으시면 바로 가시되 다만 작은 주인을 두고 가십시오. 부인이 소리친다. 내가 도중에 배 안으로 난입하니 필시 반란할 마음이 있구나. 작은 주인을 두고 가시지 않으면 제 비록 10,000번 죽은들 결코 부인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손부인이 시비를 꾸짖어 아기를 업히려 하니 조은은 시비를 밀어뜨리고 안고 있는 아두를 빼앗아 뱃머리로 달아 나왔다. 나와보니 망망장강이요 끝없는 언덕뿐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 나아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하겠다. 부인이 소리쳐 시비들에게 아두를 빼앗게 하지만 조은의 한 손은 아두를 꼭 안고 한 손은 검을 잡으니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주선이 뱃고물에 있으며 오로지 배를 나아가게 할 따름이다. 순풍을 맞고 물살이 급해 중류를 향해 떠나간다. 조은은 단신으로 겨우 아두를 보호할 뿐인데 어찌 능히 배를 떠나 강가에 닿으리요. 형세가 이처럼 위급한데 문득 하류 쪽 강어기에서 일자로 펼쳐진 10여 척의 배가 몰려온다. 배 위에 깃발이 휘날리고 북소리 진동하니 조은이 생각한다. 이번에 동호의 계책에 빠졌구나. 그런데 뱃머리에 어느 대장이 손에 긴 창을 들고 소리 높여 크게 외친다. 형수, 조카를 두고 가시오. 알고 보니 장비가 순찰하다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유강의 좁은 입구로 와서 마침 동호의 배들을 발견하고 황급히 막아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장비가 검을 뽑아들고 동호 선박으로 뛰어오른다. 장비가 배에 오르자 주선이 칼을 들고 맞서나 장비의 한 칼에 베어 쓰러진다. 장비가 그 머리를 손부인 앞에 던지자 부인이 크게 놀란다. 아주버님께서는 어찌 이리 무례하시오. 형수께서 주인 생각은 안 하시고 사사로이 집으로 돌아가시니 이는 무례가 아니시오. 어머님이 병으로 위중하여 급히 가는 길인데 만일에 나를 못 가게 한다면 이 자리에서 강에 빠져 죽을 테니 그리들 아시오. 장비가 조은과 상의한 끝에 만일에 부인을 죽이게 한다면 이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였다. 장비는 아두를 안고 딴 배로 옮겨가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오늘 우리가 한 일은 오직 황숙을 위함이요 부인을 욕주자고 한 것이 아니옵니다. 부인께서도 오늘은 떠나시나 황숙의 은희를 생각하시거든 하루빨리 돌아오소서. 말을 마치자 아두를 안고 조은과 함께 뱃머리를 돌리며 손부인의 5 척 배도 동호로 가게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조자룡의 영롱함을 찬미했다. 지난날 당양에서 주공을 구하고 오늘은 대강으로 몸을 날렸다네. 배 위에 오나라 군사 모두 간담이 터지니 자룡의 용용함 세상에 다시 없네. 또 시를 지어 익덕을 찬미했다.
예전 장판교에서 노기가 치솟아 범처럼 호통쳐 조병들을 물리쳤네. 오늘 강무리에서 주인을 구하니 청사는 만세에 그 이름을 전하리. 두 사람이 아두를 안고 기뻐하며 배를 돌린다. 몇 리 못 가 공명이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맞이하러 와서 아두를 이미 탈취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세 사람이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돌아온다. 공명이 문서를 가맹간으로 보내 현덕에게 알렸다. 한편 손부인은 동호로 돌아가 장비와 조자룡이 주선을 죽이고 강을 가로막아 아두를 빼앗은 것을 자세히 말했다. 송건이 크게 노해 말한다. 내 누이가 이미 돌아와 그와는 이제 친척이 아니니 주선을 죽인 원수를 어찌 갚지 않으랴. 문무관리들을 불러 모아 상의해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쳐서 빼앗으려 한다. 한창 파병을 상의하는데 문득 보고가 들어오니 조조가 40만 대군을 일으켜 적벽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는 것이다. 송건이 크게 놀라 우선 형주 공략은 미루고 조조를 막을 것을 상의했다. 보고가 또다시 들어온다. 곧 장사 장경이 병으로 집에 가 있더니 그는 이미 죽고 한 장의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송건이 뜯어 읽어보니 그 글에서 송건에게 말릉으로 도읍을 옮기기를 권한다. 말릉의 산천은 제왕의 기운이 있으므로 어서 이곳으로 옮겨야 만세의 대업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읽기를 마치자 송건은 곡하며 관리들에게 말했다. 장자강이 내게 권하기를 도읍을 말릅으로 옮겨 머물라 하거늘 내 어찌 따르지 않으리요. 즉시 명을 내려 건업당으로 도읍을 옮겨 석두성을 쌓게 한다. 여몽이 진언했다. 조나라 군사가 몰려오니 유수의 강 어귀에 성체를 쌓아 올려 막아야 합니다. 장수들이 모두 말한다. 강둑에 올라 적병을 치고 재빨리 배를 타면 되지 어쩌자고 성을 쌓겠소. 여몽이 말했다. 군사는 날카로움과 무딤이 있고 싸움은 필승이라는 것이 없소. 갑자기 적병을 만나 보병과 기병이 압박해서 사람들이 강물에 다다를 틈이 없다면 어찌 능히 배를 타겠소. 송건이 말한다. 사람은 멀리 걱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하였소. 여몽의 견해가 심히 멀리 내다보는 것이오. 결국 군사 수만 명을 보내 유수에 보루를 쌓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하여 수일 만에 완성하였다. 한편 조조는 허도에 머물며 위험과 복록이 나날이 심해졌다. 장사 동소가 진언한다. 예로부터 신하 가운데 승상처럼 공로 있는 이가 없었습니다. 비록 주공 여망이라도 승상께 미치지 못하나이다. 바람으로써 머리를 빗고 비로소 목욕하시며 30해를 넘게 흉악한 무리를 소탕하시고 백성을 위하여 재난을 제거하셔서 한시를 다시 살렸거늘 어찌 중신들과 동렬에 서시겠습니까? 위공의 지위를 받으실 뿐더러 구석을 더하여 공덕을 드러내야 할 것이옵니다. 이 구석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수레와 말, 둘째 의복, 셋째 왕들의 음악, 넷째 붉은 문이 달린 집, 다섯째 처마 밑에 놓아 높은 사람이 밟고 오르게 하는 섬돌, 여섯째 문을 지키는 군사들, 일곱째 권력의 상징인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여덟째 활과 화살, 아홉째 제사에 쓰이는 검은 기장으로 만든 술과 술잔이다. 시중 순욱이 말한다. 불가합니다. 승상께서 본래 의병을 일으키셔서 한시를 바로잡으셨으니 마땅히 충정한 뜻을 간직하시고 겸양하시는 절개를 지키셔야 합니다. 군자는 덕으로서 사람을 아끼는 것이지 이러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조가 그 말을 듣고 벌컥 낯빛이 바뀐다. 동소가 말한다. 어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소망을 막겠습니까? 결국 표를 올려 조조를 위공으로 높이고 구석을 더할 것을 청한다. 순욱이 탄식한다. 내 오늘 이런 일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구나. 조조가 듣고 이를 몹시 원망하며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여겼다. 건한 17년 겨울 10월 조조가 병력을 일으켜 강남 정벌에 나서며 순욱에게 동행을 명했다. 순욱은 조조가 자기를 죽일 마음이 있음을 알아 병을 핑계로 수춘에 머무는데 문득 조조가 사람을 시켜 음식 일합을 보낸다. 합 위에는 조조의 친필로 봉함을 표기했는데 합을 열어 살피니 아무것도 없다.
순욱이 그 뜻을 알아차려 곧 독약을 복용해 사망한다. 향년 50세다. 순욱의 아들 순운이 애서를 보내 조조에게 알리자 조조가 몹시 뉘우쳐서 그를 후하게 장례 지내도록 명하고 시호를 경우라 하였다. 한편 조조의 대군이 유수에 이르러 먼저 조흥도로 3만 철갑 마군을 거느리고 강변까지 정찰하게 하니 돌아와 보고한다. 멀리 강변 일대에 깃발들이 무수하나 적병들이 어디 모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조가 안심하지 못해 스스로 병력을 거느려 전진해 유수 입구에 군대의 진용을 펼친다. 조조가 100남짓의 사람을 거느려 산비탈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전선들이 각각 5대열로 나뉘어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다. 깃발들도 5가지 색으로 구분하고 병기들도 선명한데 중앙에 큰 배 위 청라일산 밑에 송건이 앉아있다. 그 좌우에 문무관리들이 양옆에 시립해 있다. 조조가 채찍으로 가리켜 말한다. 자식을 낳는다면 저 손중모 같아야지. 하고 감탄하여 맞이 않을 때 갑자기 일성포양이 진동하자 동호의 전선들이 나는 듯이 몰려온다. 유수의 보루 안에서도 한 무리 군사가 나와서 조조 병사들을 쳐들어온다. 조조 군마들은 후퇴에 달아나는데 제지할 수가 없다. 문득 1천여기가 산 기슭까지 뒤쫓는데 선두에서 말을 모는 이는 파란 눈에 자줏빛 수염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패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송건임을 알았다. 송건이 몸소 1대의 군마를 거느려 조조를 추격한다. 조조가 크게 놀라 급히 말머리를 돌리는데 동호의 대장 한당과 주태가 곧장 치고 들어온다. 조조 배후에서 허저가 말을 내달려 칼을 휘두르며 두 장수를 맞서는 틈에 조조가 타령해 영체로 돌아온다. 허저가 두 장수와 30여 합을 싸우고서야 돌아온다. 조조가 영체로 돌아와 허저를 크게 포상하고 장수들을 책망한다. 적병을 맞이해 먼저 달아나 우리의 얘기를 꺾이다니.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모조리 목을 베겠소. 이날 밤 삼경 무렵 호련히 영체 밖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했다. 조조가 급히 말에 올라보니 사방에 불길이 치솟고 오나라 군사들이 대체를 쳐들어와 새벽까지 무찌르니 조나라 군사들이 50여리를 물러나 영체를 세운다. 조조가 마음속으로 우울하고 괴로워 병서를 넘기고 있는데 정욱이 말한다. 승상께서 이미 병법을 아시거늘 어찌 용병은 귀신처럼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승상께서 병력을 일으키셔서 오래 끌다 보면 송건이 준비할 수 있게 되옵니다. 저들이 유수 강어기를 끼고 보루를 쌓아 아군이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병력을 물려 허도로 돌아가 따로 좋은 계책을 세운만 못하옵니다. 조조가 응하지 않아 정욱이 나간다. 조조가 책상에 기대 누워있는데 갑자기 파도 소리가 끓는 듯 일어나고 만마리마리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 장강 가운데 둥그런 붉은 해가 솟아 그 빛이 눈부시다. 하늘을 우러러보니 또한 2개의 태양이 서로 마주 비춘다. 문득 강 가운데 그 붉은 해가 곧장 솟구쳐 올라 영체 앞 산속에 떨어지니 그 소리가 우레 같다. 조조가 그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막사 안에서 꾼 한바탕 꿈이다. 군중의 군사가 오시를 알린다. 조조가 말을 준비하라 시켜 50여기를 이끌고 곧장 영체를 나가서 꿈속에서 본 해가 떨어진 산기슭에 다다른다. 그곳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때의 인마가 보이니 앞장선 이는 황금투구의 황금 갑옷이다. 조조가 바라보니 바로 송건이다. 송건은 조조가 온 것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산 위에 말을 세워놓고 채찍으로 조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승상께서 중원을 차지하여 부기가 이미 극에 달하셨거늘 무슨 까닭에 탐심이 부족해 우리 강남을 침략하려는 것이오. 조조가 답한다. 그대는 신하로서 황씨를 존중하지 않고 있소. 나는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그대를 토벌하러 왔을 뿐이오. 송건이 웃으며 말한다. 그 입이 부끄럽지 않소. 천하에서 어찌 그대가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함을 모르겠소. 나는 한조를 존중하지 않음이 아니라 바로 그대를 토벌해 나라를 바로잡고자 할 따름이오. 조조가 크게 노해 장수들에게 소리쳐 산을 올라 송건을 잡으라 하는데
문득 한바탕 북소리가 울리더니 산 배후에서 두 갈래 군사가 출현한다. 오른쪽은 한당과 주태요, 왼쪽은 진무와 반장이다. 네 장수가 삼천 국로수를 거느려 난사하니 화살이 빗발친다. 조조가 급히 장수들을 이끌고 되돌아 달아난다. 배후에서 4명의 장수가 뒤쫓아 매우 급박하다. 추격받는 도중에 허저가 호위군을 인솔에 막아서 조조를 구해 돌아간다. 오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승전가를 울리며 유수로 돌아갔다. 조조가 영체로 돌아가 생각한다. 송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불군의 조짐이 나타나니 먼 훗날 필시 제왕이 될 것이다. 이에 마음속으로 병력을 물릴 듯이 생겼지만 동호의 비웃음을 받을까 두려워 진퇴를 결정하지 못했다. 양쪽이 서로 대치하기 한 달 남짓 수차례 싸워 승부를 나눠 가졌다. 다음해 정월이 되자 봄비가 그치지 않아 강과 그 지류에 모두 물이 차올라 군사들이 진흙탕 속에서 고초가 보통이 아니다. 그날도 영체 안에서 모사들과 상의하고 있는데 누구는 조조에게 병력을 거두자 하고 누구는 곧 봄날이라 따뜻해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물러나선 안 된다고 말한다. 조조는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득 보고가 들어오니 동호의 사자가 서차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조조가 열어서 보니 대략 이러했다. 나와 승상은 피차 모두 한 나라의 중신이오. 승상께서 보고 간문을 생각하시지 않고 망령되게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니 어찌 어진 사람의 할 바이겠소. 가까운 시일에 봄물이 바야흐로 흐를 테니 공께서는 마땅히 속히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또다시 적벽의 화를 입게 되리이다. 그 서찰 후면에 덧붙이기를 조카께서 죽지 않으면 고는 안심할 수 없소이다 라고 하였다. 조조가 읽기를 마치며 크게 웃는다. 손중모가 나를 업신여기지는 못하는구나 하고 사자에게 후한상을 내려 보내고 드디어 명을 내려 군사를 거두게 하고 여강태수 주강에게 명령해 완성을 굳게 지키게 하고 스스로는 대군을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갔다. 송곤도 군사를 거둬 말릉으로 돌아갔다. 송곤이 장수들과 상의한다. 조조가 비록 북쪽으로 떠났으나 유비는 아직 가맹간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 어찌 조조를 막은 군사들을 이끌고 형주를 취하지 않겠소. 장소가 계책을 바친다. 우선은 출병하지 마시옵소서. 제게 꾀가 하나 있사오니 유비로 하여금 다시는 형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송건이 급히 물었다. 그 어떤 계교요?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는 불리합니다. 조조가 반드시 또 올 것입니다. 주공은 우선 총나라 유장에게 일봉 서신을 보내시되 유비가 동호와 결연하여 서천을 함께 취하자 한다 하여 유장이 유비를 못 믿게 하고 또 한 봉은 장로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형주를 치도록 하면 유비가 양단으로 적을 맞아 수미가 구응치 못할 때에 비로소 기병하신다면 형주쯤은 가히 낭중지무를 취하듯 하리이다. 송건이 이를 따라 즉시 사자를 두 곳으로 보냈다. 한편 현덕은 가맹간에서 날이 갈수록 민심을 얻는데 문득 공명의 문서를 접해 손부인이 이미 동호로 갔음을 알았다. 또한 듣자니 조조가 출병하여 유수를 침범한 것을 알아 이에 방통과 함께 의논했다. 조조가 송곤을 공격해 이긴다면 반드시 곧 형주를 취할 것이요 송곤이 이겨도 역시 반드시 형주를 취하게 될 것인데 이를 어찌해야 되겠소? 주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명이 거기 있으니 제 생각에 동호는 감히 형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주공께서 유장에게 급히 소식을 전하셔서 다만 조조가 송곤을 공격한다고 핑계 대십시오. 송건이 형주의 구원을 청하는 경우 우리와 송곤은 순망치 안의 이웃인지라 서로 돕지 않을 수 없지만 장로는 스스로 수비에 급급한 도적이니 결코 이 땅을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제 병력을 형주로 돌려 손곤과 해동에 조조를 격파하고자 하나 병력이 적고 식량이 모자라 같은 종신의 우위를 바라니 정병 3, 4만을 속히 보내고 군량 10만 곡으로 도와주되 절대 착오가 없게 해달라고 청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군마와 전량을 얻게 되면 그때 따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현덕은 방통의 말을 쫓아 사신을 보냈다.
사자가 성도로 향해 가다가 부수관에 이르르니 관을 지키고 있던 양해와 고패가 길을 막는다. 유장에게로 가는 사신이 틀림없음을 알고 나자 양해는 저도 사신과 동행하여 성도로 들어가기로 한다. 유장이 현덕의 서신을 읽고 나자 양해를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왔소? 양해가 답한다. 오로지 이 서신 때문에 온 것입니다. 유비가 서천에 들어온 이래 널리 은덕을 베풀어 민심을 거두니 그 의도가 몹시 나쁩니다. 이제 군량과 전량을 요청하지만 절대 주셔서는 아니되옵니다. 만약 그를 도우시면 장작을 줘서 불길을 돕는 셈이옵니다. 나와 현덕은 형제의 정이 있거늘 어찌 돕지 않겠소. 누군가 나와 말한다. 유비가 촉에 오래 머물며 나가지 않으니 이는 호랑이를 풀어놓아 방 안으로 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군마와 전량으로서 도우면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줌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니 바로 영릉 중앙 사람으로 성은 유, 이름은 파, 자는 자초이다. 유장이 유파의 말을 듣고 주저하며 결단치 못한다. 황건이 또한 애써 가나니 유장이 노약한 군사 4천을 골라 뽑고 쌀 1만 곡을 마련해 서찰을 써서 사자를 보내 현덕에게 알리고 다시 양해와 고패에게 명하여 험준한 요충지를 굳게 지키게 한다. 유장의 사자가 가맹간에 다다라 현덕을 만나 답서를 바치자 현덕이 크게 노해 말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적병을 방어하며 힘을 쓰고 애를 태우고 있다. 내 저를 위하여 적을 맞아 힘을 다하고 마음을 괴롭히거늘 제 아무리 인색하기로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답서를 갈갈이 찢으며 자리를 박차 일어나니 사자는 황망히 성도로 달아나 버렸다. 방통이 말한다. 주공께서는 인의를 무고히 아시더니 오늘 이렇듯 글을 찢고 노하시니 지난날의 정을 버리시나이까. 버린다고 합시다. 무슨 계책이 있으시오? 저에게 3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주공께서는 골라서 행하십시오. 현덕이 그 3가지 계책을 묻자 방통이 말한다. 지금 곧 정병을 가려 뽑아 밤낮으로 길을 내달려 성도를 습격하시는 것, 이것이 상계이옵니다. 양해와 고패는 곧 촉의 명장인데 각각 강병을 거느려 험준한 요충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주공께서 거짓으로 형주로 돌아가는 척 하시면 2 장수가 듣고서 반드시 환송하러 올 것입니다. 환송하는 곳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시고 험준한 요충지를 빼앗아 부성을 선취한 다음 성도로 향하시는 것, 이것이 중간의 계책이옵니다. 끝으로 백제성으로 물러나서 형주로 급히 돌아가 서서히 이를 도모하는 것이 하책일까 합니다. 주공께서 때를 놓치면 구할 길 없는 구렁에 빠질 터이오니 빨리 결정함이 좋을까 합니다. 현덕이 대답한다. 군사의 상책은 너무 급하고 하책은 너무 느리니 내 중책을 취하겠소. 드디어 현덕은 글을 유장에게 보냈으니 글뜻은 이러했다. 조조가 부장 악진을 시켜 군사를 거느려 청리진에 이르렀는데 장수들이 막아내지 못해 내 친히 돌아가 이를 막고자 하기로 총망한 길을 어이할 수 없어 두어자 글로 작별을 아릅니다. 이 편지가 성도에 이르자 장송은 유현덕이 형주로 돌아가고자 함을 듣고서 이것이 진심인 줄만 알고 일봉 서신을 닦아 사람을 시켜 현덕에게로 보내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그의 친형인 광안태수 장숙이 찾아오자 장송이 서찰을 옷소매에 급히 감추고 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숙이 보니 장송이 정신이 없는지라 마음속으로 의혹이 일어났다. 장송이 술을 내어 장숙과 함께 마셔 술잔을 올리다가 문득 그 서찰을 바닥에 떨어뜨려 장숙의 종인이 주워 가졌다. 술자리를 마친 뒤 종인이 서찰을 바치니 장숙이 열어보았다. 글은 대략 이러했다. 지난날 제가 황숙께 진언드린 것은 아무런 빈틈이나 잘못이 없거늘 어찌하여 질질 끄시며 불발하시옵니까? 도리에 어긋나게 빼앗아 도리에 따라 지킴은 옛사람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대사가 이미 손바닥 안에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를 버리고 형주로 돌아가시고자 하십니까? 제가 이를 전해 듣고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마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날로 지체 마시고 진병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내응하오리니 대사를 그르치지 마옵소서. 장숙은 크게 놀랐다.
동생 놈이 멸문지하를 가져올 놈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밤으로 유장에게 편지와 함께 이 사실을 고해 바쳤다. 유장은 크게 노했다. 내 평소 그를 박대하지 않았거늘 무슨 까닭으로 모반했단 말인가. 곧 명을 내려 장송 일가를 잡아다 저작거리에서 모조리 참했다. 유장이 장송을 참한 뒤 문무관리들을 불러 모아 상의했다. 유비가 내 기업을 빼앗으려 하니 어찌해야겠소. 황건이 말했다. 이를 지체해선 아니 됩니다. 즉시 사람을 각처의 관해로 보내 알려 병력을 더해 지켜 형주의 1인 1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장이 그 말을 따라 밤새 경문을 곳곳의 요충지에 돌리게 했다. 한편 현덕은 병력을 거느려 부성으로 돌아갔다. 먼저 사람을 부수관으로 올려보내 양해와 고수에게 청하기를 부수관을 나와서 작별 인사를 나누고자 했다. 두 장수가 보고를 듣고 상의했다. 현덕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째야겠소. 고패가 말한다. 현덕은 죽어 마땅하오. 우리가 각각 예리한 칼을 몸에 숨겨 그 환송하는 곳에서 찔러 우리 주공의 우환을 근절해야 하오. 그 계책이 크게 훌륭하오. 두 사람이 다만 200인을 거느리고 관문을 나가 환송하고 나머지 무리는 관문 위에 머물렀다. 현덕의 대군이 모조리 출발해 부수상류에 먼저 도착하자 방통이 마리에서 현덕에게 이른다. 양해와 고패가 흔쾌히 온다면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병력을 동원해 곧바로 부수관을 빼앗아도 늦지 않습니다. 방통과 이야기하는데 문득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말 앞에 숫자 깃발이 바람에 쓰러졌다. 현덕이 방통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징조요? 이것은 경보입니다. 양회 고패 두 사람이 반드시 암살할 뜻을 품었을 터이니 잘 방비해야 합니다. 현덕이 이에 몸에 두꺼운 갑옷을 입고 스스로 보검을 차고 방비했다. 사람들이 보고하니 두 장군이 환송하러 온다는 것이다. 현덕이 명령하여 군마를 멈춰 쉬게 했다. 방통이 위영과 황충에게 분부했다. 부수관에서 오는 군사는 기병과 보병이 얼마나 많든지 불문하고 하나도 놓아보내선 아니되오. 두 장수가 명을 받고 떠났다. 한편 양해와 고패 두 사람은 신변에 각각 예리한 칼을 숨기고 군병 200을 거느려 양고기와 술을 마련해 군영 앞으로 바로 나온다. 아무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속으로 기뻐하며 계책이 들어맞았다고 여긴다. 막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 현덕이 마침 방통과 더불어 막사 안에 앉아 있었다. 두 장수가 두 손을 모아 소리내어 인사하며 말했다. 황수께서 멀리 돌아가심을 듣고 하찮은 예물을 갖춰 전송하고자 하나이다. 곧 술을 올려 현덕에게 권하자 현덕이 말했다. 두 장군이 부수관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먼저 이 잔을 드셔야지요. 두 장군이 술을 마시자 현덕이 말했다. 내 두 장군과 은밀한 일을 상의하고자 하니 사람들을 물리시오. 결국 데려온 200인을 모조리 중군 밖으로 내보내고 현덕이 꾸짖는다. 좌우는 어서 내게 저 두 도적을 잡아오라. 뒤에서 유봉과 간평이 소리 맞춰 나온다. 양해와 고패 두 사람이 급히 싸우려 했지만 유봉과 간평이 각각 한 사람씩 사로잡았다. 현덕이 소리친다. 나는 너희 주와 동종 형제이거늘 너희 두 사람은 무슨 까닭으로 공모하여 형제의 정을 이간하느냐. 방통이 좌우에 호통쳐 그들의 몸을 수색하니 과연 날카로운 칼 한 자루씩 나온다. 방통이 곧 끌어내 목을 베라 하지만 현덕이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자 방통이 말한다. 이 두 놈으로 말하면 주공을 해치려던 놈인데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하고 도부수를 독촉하니 도끼가 한번 날자 두 장수의 머리는 장화로 굴러 떨어졌다. 황충과 위원 두 사람이 어느새 나머지 종인 200명을 잡아들여 한 사람도 도주하지 못하게 했다. 현덕이 불러들여 각각에게 술을 내리며 진정시킨다. 현덕이 말했다. 양해와 고패는 우리 형제를 이간질한 데다 날카로운 칼을 숨겨 암살을 행하려 했기에 주륙했소. 그대들은 죄가 없으니 놀랄 것 없소. 그러자 모두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방통이 말했다. 내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길을 이끌게 할 터이니 우리 군사와 함께 부수관을 취하면 각각 큰 상을 내리겠소. 군사들 모두가 응낙한다.
이날 밤 그들 200인이 선행하고 대군이 뒤따른다. 앞쪽 군사들이 부수관 아래 다다라 외친다. 두 장군께서 급한 일로 돌아오시니 어서 열어주시오. 성 위에서 들으니 자기 군사들이라 즉시 문을 열었다. 대군이 몰려 들어가니 병사들은 칼날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부수관을 얻었다. 촉군이 모두 항복한다. 현덕이 각각 큰 상을 내리고 병력을 앞뒤로 나눠 지키게 했다. 다음날 군사들을 위로해 공청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현덕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 방통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의 모임 참으로 즐겁구려. 남의 나라를 정벌해 즐거워하는 것은 인자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듣자니 지난날 무왕께서 주왕을 토벌한 뒤 음악을 연주하며 공적을 드러내셨는데 이 역시 인자의 전쟁이 아니란 말인가. 자네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니 썩 물러가라. 방통이 껄껄 웃으며 일어났다. 좌우에서 현덕을 부축해 후당에 들어가니 한밤중까지 잠자다 술이 깬다. 좌우에서 잇따라 방통의 말을 현덕에게 고하자 현덕이 크게 뉘우쳤다. 다음날 아침 옷을 갖춰 입고 당에 올라 방통에게 사죄를 청했다. 어젯밤은 치중에 귀에 거슬린 말을 한 듯하니 부디 마음에 두지 마시오. 이렇듯 사과하는데 방통은 웃고만 있다. 현덕이 거듭 내 큰 실수를 했나 보오. 하자 방통은 그제야 웃으면서 주공과 신하 모두 실수했지 어찌 주공 홀로이겠습니까? 하니 현덕 역시 크게 웃고 말았다. 제45장 낙봉파. 현덕이 양의 곱해 두 장수를 죽이고 부수간에 운거했다는 소식을 듣자 유장은 소스라쳐 놀랐다. 무슨 긴 꿈에서나 깨어난 듯 망연자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할 일 없이 문무관을 모아놓고 계책을 강구한다. 황건이 나와 아랜다. 주공은 심려 마소서. 군사를 빨리 몰아 낙현에 둔쳐서 가장 험준한 요충지를 막아야 하옵니다. 유비에게 비록 정병과 맹장이 있다 하나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장이 곧 유계, 냉포, 장임, 등연에게 5만 군사를 주어 밤낮으로 가서 낙성을 지켜 유비를 막도록 했다. 내 장수가 행군할 때 유계가 말한다. 내 듣자니 금병산 속에 이인이 한 사람이 있어 사람의 생사귀천을 알아맞춘답니다. 마침 오늘 행군이 바로 금병산을 지나게 되니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소? 장임이 일소에 붙이며 대장부가 적을 무찌르러 나가는 마당에 어찌 사냐의 사람에게 묻겠소? 그렇지 않소이다. 성인께서 이르시길 지극히 성실한 도리는 미리 알 수 있다 하셨소. 우리가 고명하신 분께 물어 마땅히 기륭에 따라 움직여야 하오. 이에 네 사람이 5,60기를 거느려 산 아래 당도해 나무꾼에게 길을 물었다. 나무꾼이 높은 산에 깎아지른 정상을 가리키며 그곳이 그 상인의 거처라 한다. 네 사람이 산을 올라 암자 앞에 이르자 동자가 나와 맞이해 성명을 묻더니 암자 안으로 들인다. 자허 상인은 부들방석에 앉아 있었다. 네 사람이 절하고 앞날의 일을 묻자 자허 상인이 말한다. 빈도는 사냐의 패인이거늘 어찌 기륭하복을 알겠습니까? 유계가 거듭 절하며 묻자 자허가 결국 동자에게 명하여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해 8구절을 적어 유계에게 준다. 그 글은 이러했다. 좌우의 용과 봉황, 서천으로 날아드네. 추봉은 추락하고 와룡은 승천하리라.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 천명은 마땅히 그렇구나. 기회를 보고 움직이지 절대 황천길로 가지 마라. 유계가 다시 물었다. 우리 네 사람의 기수는 어떠합니까? 정해진 운수는 피하기 어려운데 하필 다시 물어야겠소. 유계가 거듭 물으려 할 때 그 도인은 눈썹을 늘어뜨리고 두 눈을 모아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다. 네 사람이 산을 내려가 유계가 말한다. 선인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소. 장임이 말한다. 미친 노인일 뿐 새겨 들을 것이 무엇 있겠소. 하고 곧 말에 올라 앞장선다. 그들이 낙성에 도착해 인마를 조율하고 곳곳의 길목을 막아 지킨다. 유계가 말한다. 낙성은 곧 성도의 보장이니 이곳을 잃으면 성도 또한 지키기 어렵소. 우리 넷이 함께 의논해 두 사람을 정해 성을 지키고 다른 두 사람은 낙성 앞쪽으로 가서 상기스 험준한 곳에 의지해 두 군데 체자방책을 세워 적병으로 하여금 성에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겠소. 냉포와 등연이 말했다.
바라건대 우리가 가서 체자를 세우겠소. 유계가 크게 기뻐하며 병력 2만을 나눠 냉포와 등연 두 사람에게 주어 낙성박 60리에 체자를 세우게 했다. 유계와 장임은 낙성을 수호했다. 한편 현덕은 부수관을 얻고 나자 방통과 상의에 낙성으로 진군에 빼앗고자 했다. 보고가 올라오니 유장이 네 장수를 뽑아보내 그날 바로 냉포 등연이 2만 군사를 거느려 낙성박 60리에 두 군데 큰 영체를 세워 주둔한다는 것이었다. 현덕이 무리를 모아 묻는다. 누가 용감히 첫 번째 공을 세워 저 두 장수의 채책을 빼앗겠소? 노장 황충이 바로 대답하며 나온다. 노부가 가고 싶습니다. 현덕이 말한다. 노장군께서 본부 인마를 인솔해 낙성으로 진군해 냉포와 등연의 영체를 빼앗는다면 반드시 크게 포상해 드리겠소. 황충이 크게 기뻐하며 바로 본부 병마를 거느려 떠나려 하는데 호련 수하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 노장군이 무척 연로하시거늘 어찌 가서 빼앗겠습니까? 소장 제주 없으나 가기를 바라옵니다. 현덕이 그를 보니 바로 위원이다. 황충이 말한다. 내 이미 군령을 받았거늘 자네가 어찌 감히 참호하느냐. 노장군의 근골로 능히 힘이나 쓰실까 모르겠소. 듣자니 냉포 등연은 바로 촉의 명장 혈기가 한창 강성하오. 노장군께서 그들을 잡지 못하실까 걱정인데 어찌 주공의 대사를 그르치지 않겠소. 이런 까닭에 제가 대신 가고자 하니 본시 좋은 뜻이오. 황충이 크게 노해 말한다. 나를 늙다고 말하다니 감히 나와 무예를 겨뤄볼 테냐. 주공 앞으로 가서 마주보고 겨뤄봅시다. 이긴 사람이 가는 것이 어떻겠소. 황충이 쟁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병사더러 칼을 가져오라 외치니 현덕이 급히 제지한다. 불가하오. 내 이제 병력을 거느려 서천을 취함은 전부 그대 두 사람의 힘을 믿었어요. 이제 두 범이 싸우면 반드시 하나는 상할 터 내 대사를 그르치고 말 것이니 내 그대 둘에게 화해를 권하니 다투지 마시오. 방통이 말한다. 두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소이다. 지금 바로 냉포와 등연이 영체를 두 군데 세웠으니 그대 두 사람 스스로 본부 군마를 거느려 각각 한 군데씩 치시오. 이에 황충은 냉포의 영체를, 위원은 등연의 영체를 치기로 정했다. 두 사람 각각 명령을 받들어 떠나자 방통이 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갔으나 도중에 싸울까 걱정입니다. 주공께서는 몸소 군사를 거느려 뒤에서 접응하셔야겠습니다. 현덕이 방통을 남겨 성을 지키도록 하고 스스로 유봉 간편과 함께 5천 군사를 거느려 뒤따라 진발하기로 했다. 한편 황충은 영체로 돌아가 명령을 내리기를 내일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오경에 떠날 준비를 마쳐 왼쪽 산골짜기로 진군하라 했다. 그러나 위원은 몰래 사람을 보내 황충의 출병이 몇 시인가 알아보도록 정탐하게 했다. 내일 사경에 조반하여 오경에 기병한다 하옵니다. 위원이 속으로 기뻐하며 군사들에게 분부하기를 이경에 조반하고 삼경에 기병해 해뜰 무렵에 등연의 영체 가까이 다다를 것이라 했다. 군사들이 명령을 받아 모두 한 끼 식사를 배불리 먹고 말들은 방울을 떼어내고 군사들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작은 막대를 입에 물어 깃발과 갑옷은 둘둘 말아 몰래 영체를 공격하러 떠났다. 삼경 전후 영체를 떠나 전진한다. 도중에 위원이 마리에서 깊이 생각한다. 단지 등연의 영체만 공격해서야 내 장점을 드러내지 못할 터이니 먼저 냉포의 영체를 공격하고 그 승리를 거둔 병사들로서 등연의 영체마저 공격함만 못하리라. 두 곳의 공로가 모조리 내 것이 되겠구나. 곧 마리에서 전령하여 군사를 모두 왼쪽 산길로 가도록 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냉포의 영체에서 멀지 않자 군사들에게 잠시 쉬며 진과 북, 각종 깃발, 창칼과 기계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느새 길가에 잠복하던 군사가 영체로 들어가 급보해 냉포가 이미 준비를 마친 뒤였다. 한 차례 포성이 울리자 삼군이 말에 올라 적장을 죽이러 몰려온다. 위원이 말을 내달려 칼을 들고 냉포와 접전했다. 두 장수가 부딪혀 30합에 이르도록 싸우는데 서천의 병력이 양갈래에서 위원의 병력을 습격한다. 한군이 한밤중에 달려온지라 인마들이 힘을 다해 막아내지 못하고 후퇴에 달아났다. 위원은 진영의 바깥쪽이 소란한 것을 듣고 냉포를 제쳐두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천병이 뒤따라오니 항군이 대패했다. 그런데 오리를 못 달아나 산 배후에서 북소리 땅을 뒤흔들더니 등연히 한 무리 군사를 거느려 산골짜기에서 나와 가로막으며 말한다. 위원은 어서 말에서 내려 투항하라. 위원이 말에 채찍을 가해 급히 달아나나 그 말이 갑자기 앞발을 헛디뎌 두 다리가 무릎 꿇으니 곧 위원이 번쩍 치솟았다 떨어졌다. 등연히 말을 내달려와서 창으로 위원을 찌르려 했다. 그러나 창끝이 미쳐 닿기에 앞서 활시 소리가 들리더니 등연히 말 아래 나동그라진다. 후면에서 냉포가 구하러 오고 있는데 한 사람 대장이 산비탈에서 말을 내달려오며 성난 소리로 크게 외친다. 노장 황충이 여기 있다. 하고 칼을 휘두르며 곧장 냉포에게 달려들었다. 냉포가 막아내지 못해 뒤를 보며 달아난다. 황충이 기세를 타 추격하니 천병이 크게 혼란했다. 황충의 한 갈래 군사가 위원을 구하고 등연을 죽여 바로 영채하까지 당도했다. 냉포가 말을 돌려 황충과 다시 싸우나 불과 1합의 후면에서 군마들이 떼지어 몰려오니 냉포가 부득이 좌측 영채를 버리고 패잔병을 이끌고 우측 영채로 달아났다. 그러나 영채 안의 깃발이 모두 달라 냉포가 크게 놀라 갈팡질팡하며 말을 멈춰 바라보니 앞장선 대장은 금빛 갑옷에 은색 점포를 입은 바로 유현덕이다. 왼쪽은 유봉, 오른쪽은 간평인데 큰 소리로 꾸짖는다. 너희 영채를 내 이미 함락했는데 어디로 달아날 셈이냐. 알고 보니 현덕은 병력을 이끌고 뒤따라 접응하다 기세를 타고 등연의 채자를 빼앗은 것이다. 냉포가 양쪽으로 길이 없자 산속 좁은 길로 달아나 낙성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심리를 못 가 좁은 길에서 복병들이 돌출해 갈고리를 걸어 일제히 들어올려 냉포를 사로잡아 버렸다. 알고 보니 위원은 자신의 가호를 깨닫고 해명할 길이 없자 후군을 수습해 초계 병사를 길앞잡이 삼아 이곳에 매복해 있었던 것이다. 마침 기다리다 밧줄로 냉포를 포박해 현덕의 영채로 끌고 갔다. 한편 현덕은 죽음을 면해준다는 표시를 한 깃발을 세워 서천병사 가운데 투항하는 이들은 모두 살려주고 이를 어기고 해치는 자는 벌주어 죽인다. 또한 항복한 병사들을 타일렀다. 너희 서천 사람들 모두 부모와 처자가 있을 터 항복을 원하는 이는 아군으로 충원하고 원하지 않는 이는 풀어주겠다. 이에 환호성이 땅을 뒤흔든다. 황충이 곧 영채에 도착해 바로 현덕을 만나 말하기를 군령을 어긴 위원을 차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덕이 위원을 급히 부르자 위원은 냉포를 압송해왔다. 현덕이 말한다. 위원이 비록 죄가 있으나 이렇게 공을 세워 속죄할 만하오. 하고 위원에게 명령하여 그 목숨을 구해준 황충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고 앞으로는 그와 다투지 말라 했다. 위원이 머리를 조아려 죄를 인정한다. 현덕이 황충을 크게 포상했다. 사람을 보내 냉포를 압송해 오게 해 현덕이 그 포박을 풀어 술을 내리며 놀라움을 가라앉히게 하여 물었다. 그대는 기꺼이 투항하지 않겠소. 이미 죽음을 면해주는 은혜를 입어 어찌 투항하지 않겠습니까? 유계와 장임은 저와 생사지교를 맺었사오니 저를 풀어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바로 두 사람을 불러 투항해 낙성을 바치게 하겠나이다. 현덕이 크게 기뻐 곧 의복을 내리고 마피를 준비해 낙성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위원이 말한다. 이 사람을 풀어주어선 아니되옵니다. 만약 몸을 빼어 가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인이로서 사람을 대하면 저 또한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한편 냉포는 낙성으로 돌아가 유계와 장임을 만나 잡혔다 풀어난 것은 말하지 않고 스스로 10여인을 죽이고 말을 빼앗아 탈출했다고만 말했다. 유계가 황급히 사람을 성도로 보내 구원군을 청했다. 유장은 등연을 잃은 것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 황망히 무리를 불러 모아 상의했다. 맏아들 유순이 진언한다. 바라건대 소자가 병력을 거느리고 앞서가서 낙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아들이 기꺼이 가겠다는데 누구를 딸려보내 보좌를 맡겨야겠소. 한 사람이 나와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유장이 그를 보니 외삼촌 오이다. 유장이 말했다. 종국께서 가신다면 최선이지요. 누구를 부장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오이가 오랑과 내동 두 사람을 부장으로 추천하고 2만 군마를 뽑아 낙성에 도착했다.
유계와 장임이 그들을 맞이해 지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오이가 말한다. 적병이 성 아래 임박하면 막아내기 어렵소. 그대들에게 어떤 고견이라도 있소. 냉포가 말한다. 이곳 일대는 바로 부강이 가까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굉장한 급류입니다. 유비의 영체는 상기쓰게 닿아 그 지형이 몹시 낮습니다. 제가 5천 군사를 얻어 군사마다 가래와 갱이를 들고 앞서가서 부강의 물을 터뜨리면 유비 병력을 모조리 익사시킬 수 있사옵니다. 오이가 그 계략을 따라 즉시 냉포에게 명하여 앞서가서 제방을 터서 물을 터뜨리게 하고 오란 내동으로 하여금 병력을 이끌고 접응하게 했다. 냉포가 명을 받들어 물을 터뜨릴 기계를 몸소 준비하러 갔다. 한편 현덕은 황충과 위원을 시켜 각각 영체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부성으로 돌아가 군사 방통과 상의하는데 세작이 고한다. 동호의 송건이 사람을 보내 동천의 장로와 결연하여 장차 가맹간을 치려하옵니다. 현덕이 놀랐다. 가맹간을 이루면 우리 배우의 길이 끊겨 진퇴할 수 없는데 어찌해야겠소. 방통이 맹달에게 말한다. 공은 총나라 사람이시라 지리를 잘 아실 터이니 가맹간으로 가서 지키심이 어떠시겠소. 제가 추천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지킨다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것이요. 현덕이 누구냐고 묻자 답한다. 그 사람은 일찍이 형주 유표의 신하로서 중랑장을 지낸 바로 남군 기강 사람으로 성은 곽, 이름은 준, 자는 증막이옵니다. 현덕이 크게 기뻐 즉시 맹달과 곽준을 보내 가맹간을 지키게 했다. 방통이 퇴근해 관사로 돌아오자 문뜨기가 보고한다. 손님이 찾아왔다 하옵니다. 방통이 나가서 영접하니 그 사람은 신장이 팔척이요 생김새가 몹시 기이하다. 머리는 짧게 잘라 목까지 풀어헤친 데다가 의복도 제대로 차려입지 않았다. 방통이 물었다. 선생은 뉘시오. 그 사람은 답하지 않고 곧장 대청 위에 올라가 자리에 바로 눕는다. 방통이 몹시 이상히 여겨 거듭 청하여 묻자 그가 말한다. 잠깐 멈추시오. 내 그대와 더불어 천하대사를 이야기하겠소. 방통이 듣고 몹시 궁금해 좌우를 시켜 술과 식사를 내왔다. 그 사람이 일어나 곧 먹는데 겸양이 없다. 음주와 식사를 몹시 많이 하더니 다 먹고 다시 잠이 든다. 방통이 의욕을 풀지 못해 사람을 시켜 법정을 불러 그를 보게 하며 혹시 세작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법정이 황망히 도착하자 방통이 나가 영접하며 그에게 이른다. 이런 사람이 여차여차하오. 아무래도 평영원 같소이다. 그가 계단을 올라 살피자 그 사람이 솟구쳐 일어나 말한다. 효직께서는 별거 없으셨소. 하고 일어나자 서로 손을 잡고 담소한다. 방통이 어이없어 묻는다. 이분은 대체 뉘시오? 법정이 설명한다. 이분은 황한인으로 성은 팽이요 이름은 영, 자는 영원이라. 촉중에 이름난 호골이십니다. 일찍이 올곧은 말로 유장을 화나게 만든 탓에 사로잡혀 칼이 씌어져 노역하는 재수가 되어 이렇게 짧은 머리가 된 것이요. 방통이 이에 손님을 맞는 예로서 대하며 팽양에게 무슨 일로 왔는가 묻자 팽양이 말한다. 내 특별히 수만의 생명을 구하고자 왔소이다. 유장군을 만나 뵙고 말씀드려야겠소. 법정이 서둘러 현덕에게 고하자 현덕이 친히 아련해 그 까닭을 물으니 팽양이 말한다. 장군께서 얼마나 많은 군마를 앞쪽 영체에 두고 계시옵니까? 현덕이 바른대로 고하고 말한다. 황충과 위원이 거기 있소. 장수된 도리로서 어찌 지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앞쪽 영체는 부강을 끼고 있어 만약 강물을 터뜨리고 앞뒤를 병력으로 막으면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합니다. 현덕이 크게 깨닫자 평양이 말한다. 북두칠성이 서쪽에 있고 태백은 이곳에 임하니 불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신중하셔야 합니다. 현덕이 곧 팽양을 막빈으로 앉히고 은밀히 사람을 보내 위원과 황충에게 알려 아침 저녁으로 세심히 순찰과 경계를 하게 하여 물을 터뜨리는 일을 대비하게 했다. 황충과 위원이 상의한다. 두 사람이 각각 하루씩 번갈아 하고 만약 적군이 이르면 서로 통보해야겠소. 한편 냉포는 밤에 바람이 크게 일자 5천 군사를 거느려 곧 강변을 돌아 진군에 물을 터뜨릴 준비를 하는데 후면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났다. 냉포가 적군의 준비가 있음을 알아차려 급히 회군했다.
후면에서 위원이 군사를 거느려 뒤쫓으니 서천 병사들이 서로 엉켜 짓밟힌다. 냉포가 한창 달아나다 바로 위원과 마주쳤다. 두 마리 엇갈려 불과 몇 합에 위원이 생포해버렸다. 오란과 내동이 접응하러 왔지만 역시 황충의 일군이 무찔렀다. 위원이 냉포를 압송해 부관에 이르자 현덕이 책망했다. 내 인이로서 너를 대하여 풀어줘 돌려보냈거늘 어찌 배반했느냐. 이번에는 용서하기 어렵다. 냉포를 끌어내 참하고 위원을 크게 포상했다. 현덕이 연애를 베풀어 팽양을 환대했다. 문득 형주의 제갈군사가 특별히 마량을 보내 그가 문서를 바치러 도착했다. 현덕이 불러서 묻자 마량이 인사를 마치고 말한다. 형주는 평안하오니 주공께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하고 곧 군사의 서신을 바친다. 현덕이 뜯어 읽으니 대략 이러하다. 제가 밤에 점성수를 보니 금년 세차가 개해인데 강성이 서쪽에 있습니다. 또 천문을 살피니 태백성이 낙성 쪽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주장의 신상에 흉사는 많고 길사는 적겠으니 절대 근신하셔야 합니다. 현덕이 서차를 읽고 나서 곧 마량을 먼저 되돌아가라 지시했다. 현덕이 말한다. 내 곧 형주로 되돌아가 이 일을 의논하겠소. 방통이 가만히 생각한다. 공명이 내가 서천을 취하여 공을 이룰까 두려워 고의로 이 서신으로 가로막는구나. 이에 현덕을 마주하여 말한다. 저 역시 태을수를 헤아리니 이미 강성이 서쪽에 있음은 주공께서 서천을 아울러 가질 징조이지 흉사와는 무관합니다. 저 역시 천문을 살펴 점치니 태백성이 낙성에 임한 것은 먼저 초계장수 냉포를 참한지라 이미 흉한 징조에 응한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의심치 마옵시고 서둘러 진병하옵소서. 현덕이 방통에 거듭된 재촉을 받아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자 황충과 위원이 영접해 영체 안으로 모셨다. 방통이 법정에게 묻는다. 낙성으로 앞서가려면 어떤 길이 있겠소? 법정이 땅에 지도를 그린다. 현덕이 장송이 남긴 도본을 가져와 대조하니 전혀 착오가 없다. 법정이 말한다. 산의 북쪽에 한 갈래 큰 길이 있는데 바로 낙성의 동문으로 통합니다. 산의 남쪽에 작은 길은 낙성의 서문으로 통합니다. 양쪽 길 모두 진병할 수 있습니다. 방통이 현덕에게 말했다. 제가 위원을 선봉 삼아 남쪽 좁은 길로 진군하겠습니다. 주공께서는 황충을 선봉으로 삼으셔서 산의 북쪽 큰 길로 진군하십시오. 함께 낙성의 당도에 일제히 취해야겠습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젊어서부터 국마에 익숙하고 좁은 길도 많이 다녔으니 군사께서 대로를 따라 동문을 취하러 가시지요. 대로는 틀림없이 군사들이 요격해 막아설 테니 주공께서는 병력을 이끌고 맞서야 하십니다. 저는 좁은 길을 취하겠습니다. 군사, 그것은 불가합니다. 내 한밤 꿈속에 신인이 나타나 손에 철봉을 들고 내 오른팔을 내리쳐 깨어나서도 팔이 아팠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오. 장사가 전장에 나섬에 다치는 일의 끔찍함은 자연스러운 이치옵니다. 어찌 꿈속의 일로서 의심하겠습니까? 내 머뭇거림은 공명의 서찰 때문이오. 군사께서 부수관으로 되돌아가 수비하심이 어떻겠소? 방통이 껄껄 웃으며 말한다. 주공께서 공명 때문에 주저하시는군요. 그는 저 홀로 공을 크게 이루게 만들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지어내 주공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니 그런 꿈을 꾼 것이지 무슨 흉사가 있겠습니까? 저는 싸우다가 간과 내가 터져 땅에 뒤덮더라도 참으로 흡족할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옵소서. 내일 아침 저는 어김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날 호령을 내려 군사들은 오경에 밥을 지어 먹고 해뜰 무렵에 말에 오른다. 황충과 위원이 군사를 거느려 앞서간다. 현덕이 다시 방통과 약정하는데 방통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낯을 가리며 눈앞에서 앞으로 고꾸라져 방통이 번쩍 치솟더니 떨어졌다. 현덕이 말에서 뛰어내려 몸소 그 말을 낚아채고 말했다. 군사께서 어찌 이리도 열등한 말을 타시오. 이 말을 탄 지 오래이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 말이 낯을 가려 사람의 생명을 그르치겠구려. 내가 타던 백마는 성미가 순하고 길들여져 있으니 군마께서 타시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것이오. 저 못난 말은 내가 타겠소이다.
결국 방통에게 자신이 타던 말을 바꿔준다. 방통이 살해한다. 주공의 두터운 은혜 심히 감사드립니다. 비록 10,0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지 못하겠습니다. 곧 각각 말에 올라 길을 따라 나아갔다. 현덕이 방통을 떠나보내고 마음속으로 몹시 편치 않아 하며 길을 간다. 한편 낙성 안에서 오이와 유계는 냉포를 잃은 것을 듣고 무리와 함께 상의했다. 장임이 말한다. 성의 동남쪽 산골에 좁은 길이 있는데 가장 요긴한 곳이라 제 스스로 일군을 거느려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성을 견고히 수비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문득 유비의 군대가 양갈래 길로 나눠 낙성을 치러 온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장임이 급히 3,000 군사를 거느려 먼저 좁은 길에 매복했다. 위원의 병력이 지나가자 장임이 지시에 모조리 지나가게 놔두고 경고망동하지 못하게 했다. 그 뒤에 방통의 군사들이 오자 장임의 여러 병사가 멀리 군중의 대장을 가리켜 말했다. 백마를 탄 사람은 틀림없이 유비입니다. 장임이 크게 기뻐 전령하여 여차여차 하도록 했다. 한편 방통은 쉬지 않고 전진하다가 머리를 들어보니 양쪽의 산이 협착한 데다 수목이 빽빽하다. 게다가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로 접어들어 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했다. 방통이 마음속으로 몹시 의심스러워 말을 잡아세워 물었다. 이곳의 지명은 무엇인가? 군사들 가운데 새로 항복한 자가 말했다. 이곳의 지명은 낙봉파이옵니다. 방통이 놀라 말한다. 내 도호가 봉추인데 이곳 이름이 낙봉파라니 내게 불리하겠구나. 명령을 내려 군사들에게 급히 후퇴하게 했다. 그러나 산비탈 앞에서 한 차례 큰 소리가 울리더니 화살이 메뚜기 떼처럼 쏟아져 오로지 백마 탄 사람에게만 집중되었다. 좁은 산골짜기 길에서 피할 길이 전혀 없다. 슬프도다. 1세의 모사 방통의 목숨은 어지러운 화살비 속에 죽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 36이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기렸다. 옛곡에 잇따라 첩첩이 불구락푸르락한데 방통의 무덤 산모퉁이 가까이 있구나. 아이들도 그의 비둘기 부르는 노래를 잘 알고 마을에서도 그 기재 펼침을 들었네. 천하를 산분하여 험주남을 편평히 하고 만리를 내달려 홀로 휘저어 다녔지만 네 알았으리요. 청구가 유성을 떨어뜨려 장군의 금이 환양을 막아버릴 줄을. 이에 앞서 동남쪽에는 이런 동료도 있었다. 봉황 하나와 용 하나 장차 함께 촉당으로 오더니 얼마 못 가 도중에 봉황은 낙봉파 동쪽에서 죽네. 바람은 비를, 비는 바람을 부르며 한나라 흉룡할 때 촉으로 가는 길 열리더니 촉으로 가는 길 열리자 와룡만 남는구나. 그날 장임의 손으로 방통이 꺾이고 말자 항구는 길이 막혀 진퇴불능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 넘었다. 앞쪽 군사들이 위원에게 급보하자 위원이 황망히 군사를 지휘하여 돌아가려 했지만 산길이 협착하여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게다가 장임이 퇴로를 끊고 높은 언덕 위에서 강군과 경로로 사격하니 위원의 마음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었다. 얼마 전 항복한 초계 병사가 말했다. 차라리 낙성 아래로 내달려 대로로 진격한만 못합니다. 위원이 그 말을 따라 앞장서 길을 뚫어 낙성 아래로 내달리는데 먼지 구름이 일더니 앞쪽에서 일군이 세도한다. 바로 낙성의 수비장수 오란과 내동이다. 후면에서 또한 장임이 병력을 이끌고 추격하니 앞뒤로 협공해 위원이 에워싸인다. 위원이 죽기로 싸우나 탈출하지 못한다. 그런데 오란과 내동의 뒤쪽 군사들이 어지러워 두 장수가 급히 말머리를 돌려 구하러 갔다. 위원이 틈을 타서 뒤쫓는데 앞장서 달려오는 한 장수가 힘껏 말에 박차를 가하며 크게 외친다. 위원, 내 특별히 그대를 구하러 왔소. 누군가 바라보니 바로 노장 황충이다. 양쪽에서 협공해 오란과 내동 두 장수를 패퇴시켜 곧장 낙성 아래로 쳐들어갔다. 유계가 병력을 이끌고 튀어나왔지만 현덕이 뒤에서 맞이해 접응했다. 황충과 위원이 훌쩍 몸을 돌려 되돌아갔다. 현덕의 군마들이 영체 안으로 달아나기에 이르지만 두 군사는 협공하여 오란 내동의 군사를 무찌르고 바로 낙성 성하에 이르렀다. 이때 낙성으로부터는 유계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 나왔다가
뒤로부터 나타난 현덕이 접응하자 황충 위원은 몸을 돌려 현덕과 함께 체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장임의 군사가 다시 좁은 길로 나타나고 육의 오란 내동이 앞을 다투어 공격해오니 현덕이 견디지 못하여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나 부간을 향해 밀려나갔다. 뒤를 쫓는 촉병의 사기는 더욱 왕성하여 쉬지 않고 뒤쫓는다. 현덕의 인마들이 지치고 힘을 다해 마음은 싸우고 싶어도 오로지 달아날 뿐이다. 부간 가까이 이르러 장임의 일군이 몹시 급박하게 추격하는데 다행히 자변에서 유봉, 우변에서는 관평 두 장수가 3만 명의 힘이 생생한 병력을 이끌고 나와 가로막아 장임을 무찔러 패주시켜 드디어 20리를 뒤쫓으니 싸움은 빼앗은 말들이 극히 많다. 현덕이 거느리는 군마가 다시 부간으로 들어갔다. 방통의 소식을 물으니 낙봉파에서 달아나 목숨을 건진 군사가 보고한다. 군사께선 타신말과 함께 무수한 화살을 맞아 낙봉파 앞에서 숨지셨습니다.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해 마지 않더니 멀리 그의 혼을 부르며 제사를 지낸다. 장수들 모두 통곡한다. 황충이 말한다. 이번에 방통 군사를 잃어 장임은 반드시 부간을 치러 올 것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을 형주로 보내 제갈 군사를 청해 서천을 얻을 계책을 상의함만 못하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고가 올라왔다. 장인이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 임하여 싸움을 겁니다. 황충과 위원이 모두 출전하려 하자 현덕이 말한다. 아군의 얘기가 방금 꺾여 마땅히 경고히 수비하며 제갈 군사가 당도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 황충 위원이 명을 받들어 오로지 성지를 굳게 지킬 따름이었다. 현덕이 일봉의 서신을 적어 관평에게 분부했다. 너는 나를 도와 형주로 가서 군사께 청하라. 관평이 서신을 받아 밤새 형주로 찾아갔다. 한편 공명은 형주에서 당시 칠석 가절을 맞아 관리들을 크게 모아 밤에 연회를 베풀며 다 함께 서천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서쪽에 어느 별이 두 성처럼 커다란데 하늘에서 추락해 휘황찬란한 빛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공명이 깜짝 놀라 술잔을 던지더니 얼굴을 가려 통곡한다. 슬프구나. 비통하구나. 관리들이 황망히 그 까닭을 묻자 공명이 말한다. 내 지난번에 헤아리니 금년에 강성이 서쪽에 있어 방군사께 불리하다 여겼소. 청구가 아군을 범하고 태백이 낙성에 임하기에 벌써 그를 주공께 올려 조심하며 방비하라 하였소.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오늘 저녁 서쪽에서 별이 떨어진 것을 보니 방사원께서 틀림없이 숨지셨소. 말을 마치고 크게 통곡하며 말한다. 우리 주군께서 한파를 잃으신 것이오. 관리들 모두 놀라 아직 그 말을 믿지 못한다. 공명이 말했다. 며칠 안에 반드시 소식이 있을 것이오. 그날 저녁 술자리를 다 즐기지 못하고 해산했다. 며칠 뒤 공명이 운장등과 앉아 있는데 관평이 왔다는 보고가 올라와 관리들 모두 놀랐다. 관평이 들어와 현덕의 서신을 바쳐 공명이 읽으니 내용은 이러하다. 올해 7월 초일에 방군사께서 낙봉파 앞에서 장임에게 사살되셨소. 공명이 크게 통곡하고 관리들 가운데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다. 공명이 말한다. 주공께서 부간에 계시며 진퇴양난에 처하여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소. 운장이 말한다. 군사께서 가시면 누가 형주를 지키겠소? 형주는 중요한 곳이라 그 책임이 가볍지 않소이다. 주공께서 서신에 그 사람을 분명히 적지 않으셨으나 내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소. 이에 곧 현덕의 서신을 관리들에게 보이며 말했다. 주공께서 서신에 형주를 이 몸에 맡기시며 내 스스로 사람의 재능을 헤아려 위임하라 하셨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간평에게 서신을 주어 보내신 것은 그 뜻이 운장공에게 중임을 맡기시려 하시며 운장께서 도원결의의 정을 생각하시어 힘을 다해 이곳을 지켜주시오.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니 공께서 힘써 주시오. 운장이 사양하지 않고 승낙한다. 공명이 연회를 베풀어 인수를 인계하니 운장이 두 손으로 받는다. 공명이 관인을 들어 말했다. 이러한 중책이 모두 장군 한 몸에 달렸소. 대장부 중임을 맡아 이 몸이 죽어 없어져서야 쉬겠소이다. 공명은 운장이 말한 죽을 사자가 마음속으로 내키지 않아 주고 싶지 않으나 이미 말을 꺼낸디라 말했다.
만약 조조가 병력을 이끌고 도래하면 어찌 대처하시겠소? 무력으로 막아내겠소. 공명이 다시 말한다. 만약 조조 송건이 일제히 병력을 일으켜 온다면 어찌하겠소? 병력을 나누어 맞겠소. 그렇게 되면 형주는 위태롭게 되어 내게 8글자가 있으니 장군께서 명심하시면 형주를 지켜내실 수 있소. 운장이 그 8자를 묻자 공명이 말했다. 북쪽으로 조조를 막고 동쪽으로 송건과 화친하라. 군사의 말씀 마땅히 패부에 새기겠소. 공명이 결국 인수를 넘겨주고 문간으로 마량, 이적, 항량, 미축을, 무간으로 미방, 요화, 주창을 한 무리로 하여 운장을 보좌해 함께 형주를 지키게 했다. 한편으로 친히 병력을 통솔해 서쪽으로 들어갔다. 정병 1만을 먼저 떼어내 장비가 거느려 큰 길을 따라 파주 낙성의 서쪽으로 지쳐 들어가게 하고 먼저 다다르면 으뜸가는 공으로 치겠다 한다. 또한 다시 한 갈래 병력을 떼어내 조자룡더러 선봉에 서게 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 낙성에서 모이게 했다. 공명이 뒤따라 간원과 장원 등을 거느려 길을 나섰다. 저 장안의 자는 공염으로 영릉 상양 사람이다. 곧 형주의 명사인데 지금은 서기를 맡고 있었다. 그날 공명이 1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장비와 더불어 같은 날 출발했다. 장비가 떠날 때 공명이 당부했다. 서천에 호골이 몹시 많으니 가볍게 대적하시면 아니되오. 도중에 정군을 타이르고 단속해 절대 백성을 노략질해 민심을 잃게 해서는 아니되오. 이루는 곳마다 군사들을 위로하고 구휼하지 절대 사졸들을 채찍으로 다스려선 아니되오. 장군들 어서 낙성에서 만나기를 바라니 그르쳐선 아니 될 것이오. 장비는 공명의 충고를 공손히 받고 장도에 올랐다. 1만 대군이 기치를 나부끼고 전진하니 이르는 곳마다 항복하는 자는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었고 군사들 역시 군령을 엄수하니 한천을 풍미한 지 얼마 안 되어 파군 가까이까지 노도와 같이 진군하였다. 삼국지 인물열전 7 여포 사랑과 욕망에 사로잡힌 영웅 삼국시대 자타공인 최고의 무장 여포는 중구 후한 말의 장군으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마상 활쏘기, 말타기, 창검 등의 명인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특별히 창조된 불사신이자 무신으로 표현될 정도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최고의 무장이지요. 수많은 영웅이 나타난 삼국시대에 사람 중에는 여포가 최고이고 말 중에는 적토마가 최고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호로간 전투에서는 유비, 간우, 장비의 협공을 막아냈고 하비성 전투에서는 수십만의 조조군을 맞아 조금도 물러섬 없이 싸웠습니다. 특히 조조 진영 최고의 장수인 전이, 허저, 하오던, 하오연, 이전과 악진 6장수가 한꺼번에 덤벼들었어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포도 지략과 인내가 부족하고 배신을 반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천하의 패권을 잡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삼국지 배신의 아이콘 여포는 처음 병조자사 정원에게 인정받아 무장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탁이 낙양에 들어와 정권 장악을 위해 정원을 제거하고 그의 군대를 손에 넣기 위해 여포에게 적토마와 보물을 선물합니다. 그러자 여포는 양아버지인 정원을 죽이고 더 높은 벼슬과 재물을 받으며 동탁의 양아들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여포는 동탁과 마찰을 빚어 창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동탁의 시중을 드는 여종과 몰래 정을 통해 이 일이 발각될까 두려움에 떱니다. 이때 같은 병주 출신인 사도 왕윤이 동탁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여포의 이런 상황을 알고 회유합니다. 결국 여포는 친아버지도 아닐 뿐더러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을 던지겠느냐라는 왕윤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동탁을 처단한 여포는 왕윤이 정권을 잡자 분이 장군에 임명되고 삼사에 준하는 대우와 자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포는 동탁을 죽인 공적만을 믿고 백성을 상대로 노략질을 합니다. 그러다 동탁의 부하인 이각과 곽사가 반란에 성공하자 동탁의 머리를 들고 남양태수 원술에게 달아났고 원소, 장마, 유비 등 여러 군벌의 진영을 전전하면서 배신을 반복해
삼국지 배신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배신의 대가는 비참한 최후. 배신을 거듭하던 여포는 서주의 유비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도 유비가 남양의 원수를 치는 사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유비의 뒤통수를 쳐서 서주를 빼앗는 등 배신을 지속합니다. 또 자기 딸을 원술의 아들과 정략 결혼시키려다 중도에 포기하는 등 좌충우돌합니다. 조조의 대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모사 진궁은 여포에게 조조를 물리칠 몇 가지 계책을 일러주지만 여포는 끝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처첩의 치맛자락에 파묻혀 아녀자의 눈물에는 솔깃하고 참모를 의심해 그들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조의 회유책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포는 잠든 사이 부하들에게 결박지워져 조조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여포는 목숨을 구걸했고 마음이 흔들린 조조는 옆에 있던 유비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만 유비도 결국 여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무예지존으로 조조나 유비가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을 법도 한데 아무도 여포를 두둔하거나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참수되고 맙니다. 여포를 위한 변명. 삼국지에서 여포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한나라 말기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주관을 갖고 제후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유비도 기반을 잡기 전까지 공손찬의 부장으로 시작해 서주의 도겸을 섬겼고 여포에게 의탁했으며 다시 조조와 손을 잡고 여포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조조를 배신하고 원소에게 달아났다가 유표를 거쳐 송건에게 의지했으며 최후에는 유장으로부터 서주를 받아 다스렸습니다. 여포와 유비의 다른 점은 대의 명분과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유비는 한나라 중흥이라는 대의 명분과 이를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반복합니다. 동탁이 낙양성을 버렸을 때 여포와 군사는 고관 대작들의 무덤을 파헤쳐 보물을 도굴했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또 자신을 거둬준 정원과 동탁을 무참히 살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포가 좋은 주인을 만났거나 통치자로서 지도력과 지식이 있었다면 삼국지의 삼강구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삼국지에서 관우를 능가하는 최고의 장수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잡혔을 때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함으로써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용맹조차 머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여포의 여인 초선. 중국 역사상 4대 미녀로 서시, 왕소군, 양귀비, 초선 이 네 사람을 꼽습니다. 이 가운데 초선만은 실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창조된 인물입니다. 소설의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초선은 다양한 이야기로 창작됩니다. 관공오라 참초선에서는 여포의 첩이 돼 여포가 합의성에 붙잡혔을 때 함께 포로가 됩니다. 철석같이 결의를 맺었던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조차 초선을 보고 먼저 차지하기 위해 은밀히 경쟁을 벌입니다. 조조가 이를 이용해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를 이간시키려 하자 관우가 형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사모하는 초선을 달빛 아래에서 참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